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제국 탑 16, 지난 영상에 이어 8위부터 1위 시작합니다. 8위, 중국의 청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만주족의 청나라죠. 청나라는 중국사 최후의 왕조로 만주 지역에서 흥기한 여진족들에서 시작했습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16세기 후반부터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해내고 후금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아들 홍타이지는 17세기 중반 몽골족까지 통합합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통합한 거죠. 기존의 국고 후금은 옛 여진족들을 세웠던 국가 금나라를 그대로 이은 국명이었기에 여진족만을 지칭하는 어감이 강했고, 유목세계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그들의 민족명도 여진족에서 만주족으로 바꿨죠. 이때 조선에선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홍타이지가 일으킨 전쟁이 1636년 병자호란이었죠. 다만 홍타이지도 중국 관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명나라가 내부 반란으로 멸망하자 청나라 3대 황제 순치제 때 삽존 도르곤의 섭정을 받으며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관내로 입건하고 베이징까지 장악했습니다. 4대 황제 강희제는 중국 남방에 한족 군벌들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하며 중국 남쪽까지 직접 지배로 만든 이후 대만에서 청나라 타도의 기회를 엿보던 정치 세력을 토벌하여 대만까지 점령했습니다. 북방으로는 러시아의 진출을 막아냈고 또 서몽골 지역에서 흥기한 최후의 유목왕조 갈당칸의 중가를 복속시켰습니다. 이토록 넓어진 영토가 5대 황제 옹정제 때 내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혔고 6대 황제 관룡제는 더 적극적인 영토 확장 전쟁에 나서 중가르를 완전히 멸망시킨 후 위구르를 편입시켰고 티베트에서 좌ang족의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한 뒤 네팔까지 진출했으며 미얀마 원정에 나서기도 또 베트남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관룡제는 자신의 재위기 단행했던 대외전쟁에 총 10번에 이르러 자신의 전쟁을 10점 무공이나 자찬하였습니다. 청나라는 오늘날의 중국 영토는 물론 지금의 몽골, 대만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까지 영토로 삼으며 오늘날의 중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구가했습니다. 18세기경 청나라 인구가 2억 명이 훨씬 넘었으며 19세기가 시작되면 3억 명을 돌파합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위상이 높던 나라가 청나라임은 부정할 수가 없었죠. 7위,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늘날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 영주가 다스리는 영지 정도에서 시작한 오스만은 종국엔 제국으로 거듭나 유럽 세계를 위협하고 서양과 동양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투르크 계열 중 오구주족이 건국한 투르크 국가로 왕실의 시조가 오스만 1세라 국명도 오스만이라 불렀죠. 오스만은 점점 세력을 불려가며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조금씩 뺏어가더니 오스만의 7대 술탄 메흐메트 2세가 1453년 1000년간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요새 중 하나였던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며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자부심에 그간 오스만의 술탄은 본인이야말로 새로운 황제라며 이후론 파디샤라는 새로운 칭호를 썼습니다. 1517년엔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던 이슬람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켰고 오스만 최정 성기를 누린 술레이만 1세 때는 1538년 프레베제잔에서 베네치아군을 무찌르면서 지중해 주도권을 오스만이 뺏어옵니다. 이로써 오스만은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중동, 이란, 투르크, 비잔티움, 동유럽, 지중해 등 동서양의 문화를 한데 융합하면서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겼죠. 특히 오스만의 황실에 친위되었던 예니체리가 상비군처럼 있으며 매우 막강한 군사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1571년 서유럽 연합과 싸운 레판토 해전의 패전을 기점으로 연이은 무능한 파디샤들의 집권, 예니체리의 부패와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남하,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분리 독립, 결정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드는 바람에 1차 세계대전 이후 멸망해버렸습니다. 6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인류 역사상 사실상 최초의 제국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일대에 퍼져있던 어느 한 부족의 아케메네스 가문에서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무려 기원전 8세기입니다. 아케메네스 가문이 이끄는 부족은 점차 세력을 확장해가며 이란을 넘어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진출하는데요. 기원전 6세기경 키루스 대제라고도 불리는 키루스 2세가 중동의 메디아와 오늘날 터키가 있는 리디아를 정복했으며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가는 신바빌로니아마저 정복했습니다. 사실상 서남아시아 일대를 통일한 것인데요. 키루스 2세는 스스로를 샤한샤라 부르며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황제는 샤한샤를 칭했죠. 샤 자체가 왕이란 뜻인데 샤한샤는 왕 중의 왕, 즉 황제와 같은 뜻이었으며 키루스 2세 덕에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 전성기를 이끈 군주가 7대 샤한샤 다리우스 1세인데요. 다리우스 1세도 더 적극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서 스키타이족을 아시아 방면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최대 업적은 전쟁보다는 내치인데요.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다리우스 1세는 전국을 20개의 속주로 구분하고 각 속주에는 샤트라프라고 불리는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지방 군벌 내지 반란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길이 약
시속 2700km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로인 이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 왕의 길 덕에 페르시아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또 물자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경제력도 부강해졌죠. 하지만 다리우스 1세는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의 아들 크사레크사스도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하며 급격하게 위상이 추락해 훗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합니다. 5위 나폴레옹 제국입니다. 나폴레옹 제국은 공식적인 국가명은 아니고 프랑스 제1제국이라고 불러야 하는데요. 프랑스령이었던 이탈리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시골 출신의 사투리가 심하다고 놀림받으며 컸던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 시험 응시에 가까스로 합격했습니다. 이때까지 나폴레옹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죠.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출발해 몇 번이고 전복되던 프랑스의 어지러운 역사에 휘말려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오히려 나폴레옹 특유의 처세술로 권력가 옆에 서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796년에서 97년 제1차 이탈리아 원정으로 나폴레옹의 인기가 급상승했고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통령에 취임했습니다. 1800년에서 1801년엔 제2차 이탈리아 원정에 나선 후 돌아와서 종신통령제를 발표하며 자신의 독재 권력을 공고히 했고 1804년 결국 나폴레옹은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황제를 선언하며 프랑스를 제국으로 만듭니다. 1806년에는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시켜버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나폴레옹만이 유일한 황제였고 프랑스만이 제국이었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80%가 나폴레옹에게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포르투갈 원정 실패,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전으로 나폴레옹은 황제에서 쫓겨났죠. 나폴레옹은 재기에 성공해 다시 황제에 오르지만 1815년 영국과의 마지막 전투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하며 나폴레옹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비록 프랑스 제1제국은 나폴레옹 개인의 제국이었고 단명했다지만 나폴레옹으로 인해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가 퍼지면서 유럽 질서가 재편되고 향후 유럽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4위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사실 알렉산더 제국도 공식적인 국가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황제를 칭하지 않았으며 왕에 불과했죠. 그래도 알렉산더의 업적은 엄청나죠. 본디 알렉산더가 국왕으로 했던 나라는 마케도니아라는 도시국가였고 도시국가들 중에서도 최빈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의 국력을 키워놓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이어받아 동방 원정에 나섭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며 인류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고 이집트를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 멸망 후 페르세폴리스 출발부터 엑바타나, 이란,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 박트리아까지 거의 5,000km를 이동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까지 진출하여 그 낯선 환경을 딛고 히다스페스강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더 동쪽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고 마음만 먹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리스에서 출발해 인도까지 오느라 병사들이 너무 지쳐 있었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단념할 수밖에 없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넓혀놓은 영토는 한 개인이 넓혀놓은 영토 중에선 최대입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보다도 넓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다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동서양의 문화가 섞이는 계기를 마련해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국가는 마케도니아이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넓혀놓았던 그 치세, 그 시기의 마케도니아를 알렉산더 제국 혹은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 바로 찢어지죠. 3위 몽골 제국 원나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몽골 제국과 원나라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원나라는 몽골 제국 내에서 중국 대륙 지역에 국한되며 한자 문화권인 국가들에게 원나라라는 호칭을 사용했죠. 오늘날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그 제국은 예케 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 제국이며 징기스칸 이래 쿠빌라이 칸 때까지 몇 세대에 걸쳐 이룩된 대몽골 제국은 원나라와 더불어 4개의 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대몽골 제국을 처음 시작한 1대 대칸 징기스칸은 분열되어 있던 몽골을 통합하고 중국 간수성과 칭하이성 일대에 있던 탕구토족의 서화를 복속시킨 뒤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였던 호라진 왕국까지 무너뜨립니다. 2대 대칸 오고차이 칸 때는 오고차이 칸의 조카이자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가 유럽 원정에 나서 동유럽까지 나아갔으며 4대 대칸 몽케 칸 때는 몽케 칸의 동생 훌라구가 아랍 원정에 나서서 이집트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이었던 쿠빌라이는 중국의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중국 대륙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쿠빌라이가 5대 대칸 쿠빌라이 칸으로 등극하면서 쿠빌라이 칸 때 대몽골 제국이 가장 강대한 영토를 아우르죠. 비록 원나라가 베트남과 일본 원정에는 실패했지만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몽골 제국은 동서양 교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몽골 제국은 물론 가장 지엄한 존재 데칸이 군림해 있지만 이 데칸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몽골 초원과 중국 대륙, 그러니까 원나라에 국한되어 있었고 몽골 제국을 이루는 나머지 네 한국인 오고차이 한국, 차가차이 한국, 킵차크 한국, 일한국, 내한국은 실질적으로는 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몽골족이 전부 정복하고 그들의 나라를 세웠다고 한들 너무 넓은 영토를 확장했기에 지역별로 문화와 종교와 생활이 판이하게 달랐고 독자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2위, 고대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럽에선 그리스 로마를 자신들 역사의 원류와 시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국가 연합에 불과했던 그리스가 이렇게 확산된 건 누가 뭐래도 로마 덕인데요. 유럽의 역사는 로마에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이래 로마도 처음엔 왕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칠왕정 시대라고 하는데 다만 마지막 7대 왕의 폭군이었던지라 7대 왕이 쫓겨나고는 로마는 공화정이 되었습니다. 초기 로마 공화정은 귀족정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민중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들도 정치권을 요구하였고 민중들은 평민회를 조직하며 로마를 민주화시켰습니다. 이후 로마는 귀족을 대변하는 정당이냐 평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냐를 두고 역사 내내 싸웁니다. 로마는 금세 이탈리아 전역을 통일했고 군사 집단이 건국한 로마인 만큼 점점 대국으로 커지니 이 문화적으로 빈약함을 알고 고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죠. 결정적으로 로마가 강대국으로 커진 건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공격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 카르타고까지 멸망시키면서 이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한 겁니다. 로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넓은 영토를 가지며 그에 따라 토지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귀족파와 평민파의 갈등은 더 심해지면서 그 혼란한 로마를 정리한 게 군인 정치가들이 수립한 1차 삼조정이었습니다. 1차 삼조정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에 나서며 중부 유럽까지 로마 영토를 넓혔죠. 카이사르 사후 2차 삼조정이 수립되었으나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를 무찌르며 전권을 장악했고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며 황제의 등극, 로마 공화국은 로마 제국이 됩니다. 서기 96년에서부터 180년은 오현제 시대라고 하여 로마 제국의 뛰어난 황제 5명이 연이어 나온 시대였고 이때 로마는 전 유럽을 아우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으며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에 크리스트교가 퍼진 것도 전국인 로마 제국이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기 덕분이죠. 비록 로마 제국이 대단히 문란했고 또 황제들 중에서는 입이 벌어지는 암군과 폭군들이 있었지만 유럽인들에게 로마가 갖는 상징성은 대단했고 이후 유럽의 역사는 누가 진정한 로마 황제의 후계자냐를 두고 전개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위 대영제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죠. 영국도 섬나라인 만큼 발빠르게 대항해 시대 신대륙 무역에 나섰지만 초기에는 스페인 네덜란드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칼레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잠시 영국 네덜란드가 같은 왕실이었을 때 네덜란드의 무역 기반이 전부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영국이 신대륙 무역의 제1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 곳곳으로 영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식민지화하였죠. 대영제국의 식민지라 함은 중남인 카리브해의 섬나라들, 비록 나중에 독립하지만 미 대륙의 13개주 식민지, 캐나다, 아시아 방면으로는 인도, 스리랑카, 벵골 지역을 넘어 미얀마, 오늘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있는 말레이 반도, 중국 남단의 홍콩, 호주와 뉴질랜드, 아프리카에서는 종단 정책이라 하여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아프리카 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까지 그 사이에 수단,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아프리카 서부에는 감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에는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예멘, 오만 등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대륙에 대영제국의 영향력을 뿌려놓았으며 전 세계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데 그 경제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대부분 독립했지만 여전히 영국령이었을 때 그 경제적 혜택을 보고자 이 영국 식민지 출신의 국가들끼리 영연방이라는 국제기구를 독립 후에 또 따로 만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토록 넓고 많은 곳에 영향력을 행사한 채 지들 입맛대로 전 세계를 재단해 놓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나 몰라라 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두어 국제사회의 모든 분쟁의 원인 절반은 영국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